자, 이번에는 24년 3회 산업기사 영역에 있어서의 전력공학 수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운전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서서히 부하를 증가시켰을 경우에 탈조하지 않고 안정적인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 정도를 무엇이랍니까? 자, 이처럼 정상 운전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안정도를요, 우리는 정태 안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나머지 동태와 과도에 대해서 간단히만 언급을 하자면, 이 동태 안정도는요, 고성능 AVR, 자동전압 조정기, 그리고 조속기, 이런 장치들에 있어서 제어 효과를 고려했을 때 안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가적인 장치가 언급이 되어 있을 때 안정도가 동태 안정도가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계통의 고장과 같은 보통 우리가 외란 이렇게도 언급을 하죠. 이런 외란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안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들어왔을 때 제가 체크한 것처럼 정상적인 운전 상태가 나온다. 정태. 그렇죠. 정상적이니까 정태. 그 다음에 기타 여러 장치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동태. 그리고 고장 또는 외란을 고려한다. 과도. 딱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거리 송전선의 4단자 정수 ABC 중에 값이 0인 정수나 물었습니다. 자, 요거를 간단히 한번 보면 단거리 송전선로가 있다. 얘를 우리가 간단한 등가효로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송전단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이 수전단이요. 좀 더 간단하게 묶어서 본다면 얘들을 우리가 하나의 임피던스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요 놈을요, 단일 임피던스의 직렬효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4단자 정수 ABCD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도 다룬다. 그죠? 그래서 요 놈을 표현하면 1, Z, 0, 1이 되더라. 그래서 이 경우에 0이 되는 것은 누가 된다? C가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이 특성 임피던스에 대한 수식을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성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여러 시험 문제로 나올 때 얘들의 이름이 바뀌어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유 임피던스, 어떤 경우에는 공칭 임피던스, 어떤 경우에는 파동 임피던스, 그렇죠? 특히나 이 특성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전력공학뿐만 아니라 회로 이론, 전자기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갖고 간다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자, 이 친구의 수식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송전선의 한 점에 대한 전류분의 전압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루트 병렬 어드미터스 분의 직렬 임피던스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루트 우리가 이 병렬 어드미터스를 G 더하기 J 오메가 C로 쓸 수가 있고요. 직렬 임피던스는 R 더하기 J 오메가 L로 쓸 수가 있더라.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다루는 것은 교류 기반이기 때문에 교류설로 기준으로 본다면 얘는 루트 C분의 L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더라. 자,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실제 이런 것도 있죠. 자개분의 전개가 있더라. 그 다음에 루트 에실론분의 뮤가 있더라. 즉 루트 유전율분의 투자율이 있더라.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 특성 임피던스에 대한 대표적인 수식 관계를 한번 떠올려 봤는데, 자, 여기 있는 보기를 가지고 일단 답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보면 송전선의 길이, 부하 용량 이런 언급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임피던스의 수식을 봤을 때 이 송전선의 길이나 부하 용량과는 관계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그렇죠.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은요, 송전선의 길이와 무관하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 송전선로에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 뭡니까? 여기 있는 가공지선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나오면 맛있게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겠죠?
다음으로 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전선로와 비교한 지중전선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보기를 가지고 바로 보면 첫 번째, 가공전선로에 비해 송전 용량이 크다?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 지중전선로는요, 가공전선로에 비해서 송전 용량은 작습니다. 자, 네, 두 번째,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그쵸. 이 지중전선로는요, 가공전선로와 달리 전선이 땅속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 밖에서 바라봤을 때 전선이 눈에 안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미관은 해치지 않더라. 이와 반대로 가공전선로는요, 지지물을 시설하고 그를 통해서 공중에 전선이 가설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 밖에서 봤을 때 야, 여기는 전선이 위에 막 널브러져 있네. 뭔가 이 도시와 밸런스가 안 맞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미관을 해칠 수 있지만 얘는 해치지 않더라. 자, 네, 세 번째, 사고 지점을 쉽게 찰 수가 있다? 아니죠. 지중전선로는요, 땅속에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지점을 쉽게 찰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사고 지점을 쉽게 찰 수 있는 것은 누구에 대한 특징이에요? 가공전선로에 대한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공전선로에 비해 건설비가 저렴하다? 아닙니다. 건설비가 비싸요. 우리가 요거를 간단히만 생각해도 얘는 답이 나옵니다. 지중전선로를 설치를 한다? 그럼 땅을 드러내야 될 거야. 그럼 이때도 비용 들겠죠. 그리고 지중전선로를 그냥 깝니까? 아니죠.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기타 트라프라든가 이런 이런 방호 장치를 또 넣어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비용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선에 복도체를 사용할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보기를 가지고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 코로나 손실이 경감이 든답니다. 그렇죠. 이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단도체를 사용할 때보다 코로나 인계 진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방지가 되죠. 그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정도가 상승하고 송전 용량이 증가한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네 번째를 가지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를 보면 전선의 인덕턴스는 감소하고 점전 용량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복도체를 쓰게 되면 단도체에 비해서 인덕턴스가 감소하고 점전 용량이 증가하면서 실상 전체적인 리액턴스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이때 송전 용량은요, 리액턴스 분의 EV 사인 델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리액턴스가 감소하기 때문에 송전 용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송전 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안정도가 증가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4번, 2번은 둘 다 맞는 말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전 반발력에 의해 전선의 진동이 감소된다. 자, 일단 얘는요, 요거만 딱 봤을 때 이놈이 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왜 답이 될 수 있느냐. 자, 볼게요. 우리가 단도체를 가지고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여기 전선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복도체는 뭡니까? 이런 단도체를 여러 개로 분할한 방식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이때 각 전선의 전류는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복도체는 얘를 그냥 분할을 한 개념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기학에서 배우는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기학에서 이런 걸 배웁니다.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평행 도선이 있습니다. 이때 이 도선 간에는 어떠한 힘이 작용을 합니까? 이때는 서로 간에 달라붙는 흡입력이 작용을 합니다. 자, 이와 반대로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되는 평행 왕복 도선이 있습니다. 이때 두 도선 간에는 어떤 힘이 발생합니까? 반발 영역. 그럼 답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전류의 방향이 같이 흐르기 때문에 실제 이런 소도체 간에는 어떠한 힘이 발생한다? 흡입력이 발생을 한다. 즉 반발력이 아니라 흡입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더라.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변압기에 시설하는 캐치홀더는 어느 부분에 직렬로 삽입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간단히 하나만 먼저 체크를 하자면 여기 변압기가 있어요.
이렇게 1차 측에 접속하는 보호장치가 있고요. 2차 측에 접속하는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차 측에 접속하는 보호장치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컷아웃 스위치, CO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2차 측을 캐치홀더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 주어진 보기상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을 체크를 하면 3번, 4번이 될 겁니다. 맞나요? 근데 우리가 익히 배우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접지선 혹은 중성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선로를 끊을 수 있는 개폐기와 같은 것들을 시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나요? 그럼 답은 바로 3번이죠. 비접지 측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었구나 체크해 주시고 8번째 문제로 갑니다. 네트워크 배전 방식에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이 네트워크 배전 방식은 우리가 망상식이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즉 배전선이 마치 그물 형태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 맞습니까? 그럼 이때 첫 번째 보기를 보면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대요. 예를 들어 중간에 선이 끊겼습니다. 자, 이렇게 선이 끊김에도 불구하고 이 배전 방식은 여러 형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끊어져더라도 부분적으로 군데군데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다. 다르게 말하면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두 번째, 건설비가 저렴하다. 일단 제가 뭐 이렇게 간단히 그림을 그렸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이 배연설을 구성하려면 건설비는요, 당연스럽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놈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저렴한 게 아니라 겁나게 비쌉니다. 자, 그 외적으로 전압 변동률이 적고 플리커 현상이 작은 특징이 있고요.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앞에 많은 기출 문제들이 요 놈을 답을 고르는 걸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어떤 게 쓰냐면 인축의 접지 사고. 여태까지 출제된 관련도 문제들을 보면 은근 이런 게 많았었습니다. 지문은 똑같아요. 네트워크 배전 방식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근데 보기에 뭐가 있냐면 인축의 접지사고 우려가 없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네트워크 배전 방식은 인축의 접지사고가 많아지죠. 왜? 간단히 생각하면 아니 전선이 이렇게 복잡하게 그물 형태처럼 얽혀 있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어딜 가든 간에 전선 주위를 지나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접촉할 우려가 많아질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접지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추가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역률이 0.6인 경우 여기에 전용용 콘덴서를 병렬 접속을 해가지고 합성 역률을 0.93으로 계산한다면 전원측 선로의 전력 손실은 처음 것의 몇 배가 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보시면 역률에 대한 언급과 손실에 대한 언급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둘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요거를 떠올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간단하게 복수원에서 하나만 조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요소의 관계성. 실제 우리가 이 전력공학을 다루면서 이런 내용을 배웁니다. 첫 번째, 공급 전력. 요 놈은 전압과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전압에 비례합니다.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또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냥 비례한다. 그럼 얘는 어떠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까? 전력 손실이 일정할 때. 근데 제곱에 비례한다.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 그래서 전력 손실이 일정하냐, 손실률이 일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 강화. 자, 얘는 전압과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전압의 반비례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추가 칸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 가지를 조금 묶어보도록 할 텐데, 하나는요, 전압 강화율, 하나는 전력 손실, 하나는 전력 손실률, 그리고 전선 단면적. 자, 각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으면 얘가 뭐다? 전압 강화율이다. 이 친구가 뭐였다? 전력 손실이었다. 이 친구가 전력 손실률이었다. 이 친구는 전선의 단면적이었다. 자, 요 놈들은요, 전압과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전압의 제곱의 반비라는 관계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끝으로 하나만 더 챙기자면, 다시 전력 손실. 물론 이 전력 손실이 전압의 제곱에도 반비례하지만, 역률 기준으로는 역률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필요한 관계는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저는 얘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률이 0.6인 경우를 P 0.6이라고 구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률을 0.93으로 계산했을 때 손실을요, P 0.93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들을 하나의 비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역률을 가지고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얘들이 역률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역률이 0.93일 때는 0.93 제곱분의 1로 왔습니까? 그 다음에 역률이 0.6일 때는 0.6 제곱분의 1.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계산하면 될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 계산기에 두드려 보면 계산기에서는 0.42 정도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것 자체가 이런 의미를 지니겠죠. 역률을 0.93으로 했을 때는 역률이 0.6일 때보다 그 전력 손실이 몇 배가 된다? 0.42배가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래쪽에 1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자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첫 번째, 온도의 급변에 잘 견디고 습기의 흡수도 잘 되어야 한다. 아니죠. 애자는요, 습기를 잘 흡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땡. 자, 네, 두 번째, 지지물의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춰야 한다. 그쵸. 끝났네요. 답은 2번. 자, 나머지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눈비, 안개 등에 대해서 충분한 절연장을 가지며 누설 전류가 많아야 된다? 아닙니다. 누설 전류는 작아야 해요. 자, 네 번째, 선로 전압에는 충분한 절연 내력을 가지며 이상 전압에는 절연 내력이 매우 적어야 한다? 아닙니다. 절연 내력 커야 되죠.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더라. 이런 거 체크를 좀 해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입니다. 다음 중 송수전단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무효 전력을, 요거 중요하죠. 연속적으로 추정하는 조상설비. 그럼 딱 바로 나왔습니다. 답은 3번이죠. 실제 지금 여기 주어진 보기 항목에서 조상설비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블로 리액터, 동기조상기, 조력용 콘덴서가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연속이 아니죠. 불연속적으로 조정을 하더라. 연속은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시험 치러 가셨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 맛있게 꿀꺽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2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송전 방식과 비교한 직류 송전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또 한번, 자, 여기 주어진 보기를 또 바로 보면 절연 계급을 낮출 수가 있다. 그쵸? 요거는 직류 송전 방식의 특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에 0점이 없어서 직류 전류 차단이 어렵더라. 그쵸? 자, 근데 세 번째, 통신 유도 장애를 일으킨다.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 통신 유도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누구다? 교류 방식이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리액턴스의 강화가 없고 안정도가 높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이렇게 3번을 체크할 수 있는데 그 외적으로도 몇 가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직류 송전 방식의 특징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네 번째랑 좀 연결하면 리액턴스 강화가 없고 안정도가 높기 때문에 송전 효율이 좋아요. 그 다음에 충전 전류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유전체 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표피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특징도 있죠. 주파수가 다른 교류 계통을 연계하는 데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이를 뭐 다르게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안 좋은 걸 기준으로 본다면 승합, 강합이 곤란하더라. 다르게 어렵더라. 또 하나 더 추가로 하자면 실제 여기 있는 이 주파수가 다른 교류 계통을 연계를 할 때 우리가 교류 직류 교환 장치를 써야 되는데, 이때 이 장치에서 고조파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파 제거 장치를 별도로 시설해야 된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부가적으로 있더라. 눈으로나마 한번 살펴봐 주시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물에서 총 설비 부하 용량이 700kW, 수용률이 70%이면 여기에 필요한 변압기의 최소 용량은 약 몇 kVA 라고 물었습니다. 단 역률은 0.8이래요. 자,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스럽게 이에 대한 관계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맞벌 한번 적어보면 변압기의 용량 관계식, 우리가 이처럼 설비 용량, 수용률 혹은 역률이 있다. 그럼 이때는 일단 분자에는 설비 용량과 수용률의 곱,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모는요 부등률과 역률의 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처럼 부등률이 따로 언급이 없다. 그럼 우리는 1로 취급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걸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설비 용량 700kW에, 그쵸? 자, 그 다음에 수용률이 0.7이고요. 부등률 1로 취급하고 역률 0.8 놓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612.5가 나와요. 이때 단위는요, 우리가 킬로와트에다가 역률을 나눴기 때문에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족해야 되는 변압기의 최소 용량, 즉 이것보다 살짝 큰 걸 고르면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14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경이 Dm인 관 속을 흐르는 물의 평균 유속이 Vm/s일 때 관내 유량은 어떻게 표시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유량의 관계식이 될 겁니다. 그쵸? 자, 이런 평균 유량, 이놈의 관계식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관내 단면적과 유속의 곱으로. 맞습니까?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직경이 Dm인 관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관이 있다라고 치면은 이때 이 직경이 얼마가 된다? D가 된다. 직경이 지름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관의 반지름을 안다면 여기에 단면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때 단면적은요, 파이 r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문처럼 직경이 주어져 있다면, 다르게 지름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반지름은 지름을 2로 나눈 거니까 얘를 여기다가 접목을 하면 이 친구는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끝이 난 거라고 봅니다. 왜?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대입을 하면 우리가 골라야 되는 답안은요, 4분의 파이 d 제곱 v가 되어서 1번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바로 체크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15번째 문제. 가스 차단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첫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무색, 무독, 무취, 무양 가스를 사용한다. 그쵸? 이런 가스의 명칭이 뭡니까? SF6 가스. 다르게 육불화황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이런 가스는요, 난연성, 불활성으로 안정성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차단 성능이 우수하고 차단 시간이 짧은 이런 좋은 특징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랭지에서 가스의 액화 방지 대책 필요 없다?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SF6 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랭지에서 액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랭지에서 액화가 될 수가 있고요. 액화가 되면 지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액화가 되지 않도록 액화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몇 가지 더 언급을 하자면, 진짜 또 이런 게 있죠. SF6 가스, 뭐 간혹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얘는요, 공기랑 비교를 했을 때 소호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 능력은요, 대략 100에서 200배 정도가 되더라. 그 다음에 절연 내력은요, 얘는 2에서 한 3배 정도 되더라. 그리고 실제 이 가스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스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 구조를요, 기밀형 구조, 뭐 다르게 밀폐형 구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단할 때 차단되는 소리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놈의 특징으로 저소음이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튼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1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배선용 차단기의 약호를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배선용 차단기는요, 여기 있는 1번 몰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 나머지 빠르게 보면 얘는 파워 퓨즈죠. 다르게 전력용 퓨즈가 됩니다. 여기 있는 COS는 뭡니까? 코사인 아니죠. 얘는 컷아웃 스위치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T는 별육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봤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 23kV의 삼상 전력을 수전받는 자가 수전 설비가 있답니다. 수전점의 단락 용량이 여러처럼 되어 있을 때 여기에 설치할 차단기의 단락 전류의 기준은 약 몇 kA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당연스럽게 단락 용량의 관계식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루트 3의 공칭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 일단 우리는 얘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노메이트에서 수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걸 그대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0 곱하기 메가니까 10의 6스. 그 다음 아래쪽에 루트 3 전압을 23kg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서 요거 약분되면 10의 3승이 남을 겁니다. 이것 자체를 우리가 kg로 바꿔준다면 계산기상에서는 얘만 두드리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기에 두드리면 대략 4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4kA. 그래서 2번.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1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입되는 전압이 정정값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것으로서 단락 고장 컴퓨터 등에 사용하는 교정기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답은 나왔습니다. 실제 이걸 우리가 그대로 직역만 하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전압이 정정값 이하로 되었대요. 예를 들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집에 220V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값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을 한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전압이 기준값보다 모자랄 때 동작을 하네. 즉 기준값보다 부족할 때 동작을 하네. 누가요? 전압이요. 그쵸? 전압이 부족할 때 동작을 하네. 그럼 답은 2번 부족전압 계산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글 잘 보시면 다 바로 나오는 맛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9번째 문제. 다음 중 전류의 중성점 접지의 목적으로 거리가 뭔가 싸움 물었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보기상에서 답을 바로 체크하면 세 번째 요놈이 되는데 실제 이 중성점 접지는요, 손실 전력의 감소와 송전 용량 증대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게 없죠. 자, 일단 이 중성점 접지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목적들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락 고장이 발생해요. 그럼 이때 대기 전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기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대기 전압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뭐 낙뢰라든가 아크 지락이라든가 기타 이상 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지락 고장 시에 보호 개전기의 동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어서 라스트 2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수구로부터 수압철관 출구까지의 낙차가 35m고 수압철관 출구에 설치된 진공계, 다르게 압력계가 2.8kg/cm 제곱을 지시하고 있답니다. 흡출관의 높이가 4m인 경우에 손실 수는 몇 m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이렇게 뭔가 요상한 문제가 나왔는데 얘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문을 보면 우선적으로 취수구라는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런 그대로 물을 취수하는 코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간단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취수댐이 있대요. 그럼 여기는 물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물을 취수할 거예요. 이때 이 부분을 우리가 취수구라고 부를 수가 있죠. 자, 취수구에는 이렇게 수로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런 수로를 지나면 끝에는 이런 수압철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수압관, 다르게 수압철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압철관 끝에는 수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차가 여기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발전기를 돌려요. 그래서 이런 발전기를 우리가 수차 발전기라고 부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흡출관이 있습니다. 흡출관이 이렇게 또 있겠네요. 자, 다시 이거 뭐다? 흡출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흡출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실제 이 흡출관은요, 반동 수차에 있어서 손실 낙차를 회수해서 유효 낙차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제가 어떤 수차에 대해서 반동 수차에 대해서 유효 낙차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흡출관의 높이가 지금 4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m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유효 낙차. 맞나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방금 반동 수차라는 것도 적어놨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프란시스, 카플란, 사류, 뭐 이런 것들이 있겠다. 그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취수구로부터 수압철관의 출구까지 낙차가 35라고요. 즉 우리가 체크를 하면 여기 있는 취수구로부터 수압철관 출구까지의 낙차가 35m. 근데 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출구에 설치된 진공계. 자, 여기 출구 쪽에 진공계, 다르게 압력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 놈이 요런 값을 지시를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보면 얘가 높이 단위로 나와 있어요. 그럼 얘도 우리가 높이 단위, 다르게 수도 기준으로 환산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처럼 압력이 있을 때 이 압력을 하나의 높이 개념으로 환산한 것을 우리가 압력수도라고 하는데 이 압력수도의 수식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 이때 이 압력의 단위는 뭐가 되느냐, 실질적으로 kg/m 제곱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일단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것을 넣어서 환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000분의 지금 보면 2.8 kg/cm 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환산을 해서 cm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환산을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압력수는 28m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실제 이 취수구로부터 수압철관 출구까지는 원래 35m의 낙차를 줬는데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나아가서 이 출구를 빠져나갈 때 보니까 실제 28m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35m 중에 뭐만 적용하고 있다? 28m만큼 적용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이 이 수압철관을 따라 들어왔을 때 손실이 발생했을 거고, 그럼 그 손실에 대한 수도, 손실 수두는 35에다가 28을 뺀 게 되겠네.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놓는다면 얘는 7m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초에 요걸 잡았습니다. 흡출관이 뭐 한다고요? 손실 낙차를 해서 유효 낙차를 늘린다고요. 맞습니까? 근데 얘가 얼마? 4m. 그럼 이 4m 어떻게 된다? 아, 여기서 회수해서 유효 낙차 돌리더라.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4를 한 번 더 빼줘야 최종적인 손실 수도값이 나올 겁니다. 그 수도값이 얼마? 3m.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한번 골라봤는데 실상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신출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유형은 처음 나온 거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구나, 참고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하면 이번에 확인된 20문항의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요 내용들이 여러분들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길 바랍니다.